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상당히 추워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꽤 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정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중순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특히나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실물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뭐 주 초반은 약간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9월 4일이 바로 노동절로 인해서 연휴입니다. 네, 연휴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보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번 주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약간 냉각, 완화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앞으로의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7월 무역 수지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8월 달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GDP에 구성하는 항목 중에 순수출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출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일날, 토요일날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 9월 중순경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약간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든지 또는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호주라든지 캐나다 금융당국이죠. 호주 RBA라든지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가 각각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항상 FOMC 회의 한 2-3주 전에 미국의 각 지역별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G20 정상회담이 9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인도와의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에 연준에서 미국의 2분기 금융 개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내용이 또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이게 엊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보면은 2018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에 보면 글로벌,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체 지수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 주요 지수가 전부 다 기준선을 모두 상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높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주요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IT 비중이 거의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T를 중심으로 한 증시 호황세가 지속될 걸로 기관 투자자들은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담아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즉 GDP와 관련한 데이터가 두 번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미국의 경제 분석국에서 발표하는 GDP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연휴를 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했다,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구성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지출, 역량이 얼마만큼 성장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들이 GDP라고 하는 곳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GDP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봅니다. 바로 GDI라고 해서,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산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이 소득이라든지 비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바로 이 GDI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는 똑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약간의 괴리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그 방향성은 항상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을까? 지금 보시면 실질 GDP는 플러스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월스팔통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애틀란타 연에서 추정하는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지금 6%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GDI라고 하는 실질 G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까지 해서 작년 4분기부터 현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때 있었어요. 혹시 이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시점이었죠. 대략 2007년,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GDI인데 GDI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괴리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 괴리는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GDP가 GDI의 약세에 동조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9월 증시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좀 약세였던 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증시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일단 당장 굵직한 것들만 보면 3월 달로 돌아가 보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은행들의 파산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6월 달에 오면은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는데 시장은 그걸 아주 가뿐하게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그 특정 달이 있죠. 특히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세리메이 하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당히 무난하게 넘겼던 부분이었고, 이제 9월이 왔습니다. 9월이 왔죠. 특히 작년에도 9월에 썩 좋지 않은 퍼포먼스가 나타났었죠. 과거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실제로는 1928년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쭉 시계를 돌려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0.6%인데 9월 달은 마이너스 1.1%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대비 대략 1.7%포인트 언더퍼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해당 월이 상승을 하느냐, 그 상승에 대한 확률을 보면 전체 평균이 거의 60%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은 무조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9월만 평균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4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9월에도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기존에 시장이 그 수많은 난관을 무난히 넘겼었던 것처럼 그러한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9월 첫째 주간은 역시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라고 했고, 최근에 고용시장의 약간 냉각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인 이직 보고서로 가는 졸츠를 살펴보면 이 지표는 뭐냐면 구인 건수 자체적으로도 보더라도 뭐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와 있고, 또 하나는 구인 배율이라고 해서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가장 고점이 2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이 시장, 근로제 시장에 나가면
저한테 선택권이 두 가지가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 두 가지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얼마 골라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수치가 1.5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2021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기업 규모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근로인원들이, 재직인원들이 기업 규모가 10명에서 49명, 50명에서 249명, 250에서 1000명 미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서의 구인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영세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5,000명 이상 넘어가는 데는 대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IT, 빅테크 업체들. 근데 이쪽은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나 이 5,000명 이상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IT, 특히 AI에 대한 이 인력들의 채용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경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중추, 허리 역할을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체 경제의 허리를 구성하는 중소기업들의 체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금리까지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온라인 고용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인디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기업들이 이제 올릴 거잖아요. 우리는 구직을 합니다. 구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올릴 건데 이 수치 자체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와 구인 건수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냉각을 당장은 시장이 반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왜 반기죠? 단기적으로는 왜 반기고 있는 상황이냐면 연준이 더 고용이 만약에 계속해서 견고하고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강화 우려가 상당할 텐데 오히려 지금 냉각이 되고 있는 또는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동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잭슨홀 연설 이후에 보면 7월달 졸추가 발표가 되고 8월달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고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가장 후행적인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약에 타이트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주택시장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산업 생산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 자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엔 고용을 더 안 하겠죠? 이게 이제 실업, 고용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순서대로 이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고용시장의 냉각, 완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예전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경계에 바로 고용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향 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상에 비농업 취업자 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비농업 취업자 수를 최초에 발표한 것과 그리고 2개월 후에 수정해서 발표한 수정치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 뭐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향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 일자리가 약 25만 개입니다. 아시겠죠? 25만 개가 실제로는 과대 계상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그런 수정된 부분들을 좀 나타내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됐었던 적이 앞에 과거에서는 이런 시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시점 다 약간은 경착륙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고용시장의 움직임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될지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앞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계도 부담이 되지만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 기업 중에서는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쓴, 즉 차입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부담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순현금 흐름 자체도 좋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중소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P 글로벌에서 매달 이제 추적해서 나오는 건데 지난 7월 달에 약 64건의 기업 파산 신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누적으로 보면 대략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을 했거든요. 파산을 했는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일단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373개였으니까 넘어섰죠. 넘어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페이스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2010년 이후에 최대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혹시나 하반기에 이게 더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 2010년 이 수치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개별 기업 단으로 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 P라고 하는 것 또는 VC, 이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거는 또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파산을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이런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의 기업 파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약 54건 정도가 됐고요. 만약 이런 페이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파산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2020년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당시에 95건, 95건이었거든요.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54개였으니까 대략 연간으로 보면 한 108개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된 주요 실물 경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PMI 같은 경우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일단 S&P 글로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이거는 주요국들의 PMI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들어가고요. 유로존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뭐 유럽 주요 국가들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조업 경기는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 경기가 좋았다가 악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경기 확장이 아니라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ISM에서 발표하는 건데 제조업 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보실 때 미국 서비스업 둔화 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은 아주 소폭, 전월 대비 소폭 둔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이 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물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뭐 지난달에도 한번 언급을 간략하게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 박수진 선임이 진행하는 보이차에서 더 잘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지난달에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톤이 많이 다운이 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월가 IB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요 부진, 보시다시피 수출이나 수입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좀 더 부스팅 시키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단기 정책금리인 1년물짜리를 직전 대비 10bp 정도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 수수료도 낮추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정책 시행 첫날에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장 후반에는 다 이런 하락해서 마감하는, 물론 상승폭을 다 축소해서 마감하는 이제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좀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미국의 가계 재정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가계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도 좀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부터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이번 분기,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워낙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증시 상승으로 인한 가계 순자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계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흐름에서 좀 봤을 때 가계 순자산이 지금 직전 고점을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물론 이 마이너스 폭이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의 증감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감소하기는 했었지만 그 감소폭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은 앞선 사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머리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잭슨 홀 연설이 있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파월장이 했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슈 코멘트로 냈는데요. 뭐 정확한 보고서는 첨부해 드릴 테니까 파일 그 URL을 같이 덧붙여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반기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또는 물가와 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파월의 연설 또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전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결론에는 그 중립금리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죠. 뭐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이 말 한마디로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뭐 무의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과를 앞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신중하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긴축적인 빠르고 강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오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최근 2달간의 인플레가 하향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목표, 즉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작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플레 하락이 끝부분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보는 전체적인 물가 지표들 말고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들,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주택 서비스, 주거비죠.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진행됐던,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되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택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가격들이 다시금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비주택 서비스라고 해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핵심 PCE 인플레이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물가 하락이 상당히 더디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금리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노동 집약적인데 노동시장이 어떻죠?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격 안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추가적인 진전은 결국엔 가격 하락인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긴축 기조를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추세 미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뭐 월스파에서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이 완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징후로 보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요. 뭐 추세 이상의 성장,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연 GDP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거의 6%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 지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가 최근 8개 분기 중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택 부분의 회복세, 아까 임대료라든지 주택 가격이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는 노동시장의 긴축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긴축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경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세 이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꽤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 경제 활동에 대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단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좀 정리해 놨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분명히 2% 목표 인플레이션 유지하겠다,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립금리 올리자, 뭐 인플레이션의 허용 범위를 넓히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때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반기에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가가 혹시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재인상했을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돌려본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달에 발표될 8월 물가도 상당히 좀 경직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한 레벨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제가 가끔씩 체크하는 CME 페드워치에서 보면 원래 9월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11월, 12월 회의에서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ECB 같은 경우도 보면 ECB는 좀 최근에 다른 뉘앙스의 논조를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서에 담아놨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담기는 내용들의 좀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들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래도 간결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9월 시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트라우마 이겨낼 수 있을까? 올해 증시가 상당히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9월에 전통적으로는 9월에
증시에는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긴 했었는데 그 관성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리테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 IT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실질 GDP와 GDI 간의 괴리가 또 보내는 경고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실물경제 지표와 또는 금융시장 간에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시장 냉각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흐름상에서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점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대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